지난 한 주간의 중요한 뉴스 정리해보는 시간 뉴스홀입니다. 오늘도 보도국 김은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뉴스가 넘쳐나는데 첫 뉴스 뭡니까? 네, 대선 관련입니다. 어떤 문제에 대하여 여러 사람이 각각 의견을 말하며 논의함, 이 토론에 대해서 검색하며 나오는 설명인데요. 제가 이 설명을 찾아본 이유는 대통령 선거를 일주일 앞두고 열린 마지막 후보자 TV 토론 때문입니다. 네, 선거 토론 보고 난 뒤에 토론 다 왔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는 기대를 크게 하지도 않았지만 만만치 않았는데요. 그 만만치 않음이 역대급으로 안 좋았다고 하죠.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하는 과정에 발언이 문제가 됐는데요. 이준석 후보는 여성 신체에 관련한 발언을 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쓴 것으로 추정되는 글을 발언을 하면서 이런 걸 여성 혐오로 보지 않느냐, 이걸 권영국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권 후보는 어떤 취지인지 모르겠는데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가 민주노동당은 여성 혐오에 관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TV토론이 진행될 때도 이후에도 비판이 쏟아졌고요.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이 후보의 발언이 폭력적이었다고 비판을 했고, 정치하는 엄마들 등 단체들은요, 이준석 후보를 모욕,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고발을 했습니다. 인권위에도요, 진정이 30건 넘게 접수가 됐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뭐 본인 입장으로서는 나름의 입장도 있고 여러 가지 해명도 내놓기도 했습니다만 네. 여론은 크게 우호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요, 혐오 논쟁에 있어서 이 진보 진영의 이중적 그리고 위선적 잣대를 비판, 검증하기 위해서였다고 했습니다. 순화했다고도 했지만요, 보수 진영 평론가들조차도 이 발언을 감싸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나고 하루 뒤에 이준석 후보는 불편한 국민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서 심심한 사과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또 하루 뒤인 다음 날에는 내 발언에 혐오가 어디 있느냐면서 좀 강경하게 돌아섰습니다. 이준석 후보는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커뮤니티에 직접 올린 글의 일부를 인용했을 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글에는 여성이란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인용했다라는 해명에 대해서도 창작했다라는 비판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준석 후보 사례뿐만 아니라 이번 세 번에 걸친 후보 토론을 보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것은 각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던 좀 과격하고 거친 표현들밖에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에서요, TV토론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관을 하고 법적으로 3번을 의무하고 있습니다. 대선 짧은 일정에서도 3번 열렸는데요. 후보자 자질이나 정책, 공약 비교는 좀 어려웠습니다. 토론마다 분야와 주제가 있는데 그에 해당하는 것보다 상대 후보에게 하고 싶은 말만 발언이 주를 이뤘고요. 질문을 길게 하고 답변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고 최소한 규칙에 정해진 시간만 주고, 이런 문제를 지적하면 너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니? 이런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물론 한정된 TV토론 시간에 유권자들에게 명확하게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겠지만요. 초등학교에서도 토론이 이렇게 하지 않겠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검증과 비판은 한 끗 차이지만 이 선을 넘느냐 안 넘느냐는 정말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정치권이 이렇게 과격해져서 그런 건가요? 이 정치가 과격해지니까 정치를 대하는 유권자들도 좀 과격해지는 것 같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네, 최근 대구에서 더불어민주당 유세 현장에서 20대 차량 운전자가 선거운동원들과 좀 말다툼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선거운동 관계자들이 다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폭력선거 사범이 18대 대선에는 78명이었는데요. 19대 대선 때 189명, 그리고 지난 20대 대선 때는 283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수막이나 벽보 등 이 선거 홍보물을 훼손한 혐의로 수사받은 선거사범이요, 20대 대선 당시에는 850명으로요, 역대 대선마다 계속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말씀하신 대로 정치가 극단화가 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들도 이런 영향을 받는 것이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정치 과정에 참여하는 것 때문에 굳이 범죄자까지 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한테는 가장 강력한 심판 무기, 네. 투표가 있지 않겠습니까? 투표를 통해서 권리를 행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사전투표 한번 살펴볼까요? 사전투표가 처음 적용돼 2014년 6.4 지방선거 이후에 이 지역 단위 선거로서는 역대 최고로 높게 나왔습니다. 정치권도요, 앞다퉈서 사전
투표를 독려를 했었습니다. 다만 대구 경북은 이전처럼 좀 낮은 경향을 이번에도 보였습니다. 이런 흐름이 의미하는 것들 이제 이틀 뒤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사전 투표 못하신 분들 본 투표 꼭 투표하셔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권력이 뭔지를 꼭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재임할 때 이 최초 수식이 붙은 게 정말 많은데요. 그중 하나가 공무직 정년 연장이었습니다. 시행을 앞두고 진통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제 기억으로는 지난해 10월에 지자체 최초라고 발표했던 내용인 것 같은데요. 네, 지난해 10월 중순에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 연장을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보다 한 8일 정도 앞서서 행정안전부가 행안부 공무직에 관한 운영 규정 시행으로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힌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요. 지자체 최초라고 수식을 한 겁니다. 출생 연도에 따라서요. 1965년생은 61세, 66년생은 62세 이렇게 해서 69년생은 65세로 정년을 1년 단위로 연장을 하는 거고요. 기존 정년이 도래하는 시기에 근로자가 신청을 하면 심의를 거쳐서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발표 당시에 대구시 본청 소속 공무직이 834명이었는데요. 정년이 65세로 이미 연장된 청소원 등을 제외하고 412명이 대상이 됐습니다. 당시 홍준표 시장은 보도자료를 통해서 단순히 퇴직 연령을 늦추는 게 아니라 고령화 그리고 국민연금 개시 연령에 따른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요. 지자체 최초로 시행하는 공무직 정년 연장을 통해서 정년 연장이라는 사회적 논의를 위한 첫 신호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 첫 신호탄이 확실히 터지긴 터졌습니다. 네. 최근 나온 기사 보니까 없던 일로 이렇게 물음표가 달려 있더라고요. 네. 대구시가 임금 피크 정년 연장 심의 이걸 제시했다고요? 네, 공무직은요 공무원법이 아닌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소속 기관과의 임금 단체 협약을 통해서 임금과 복지가 결정이 되는데요. 대구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정년 연장을 하겠다고 언론에 알린 뒤에 2주 뒤에 임금 피크제 내용을 담은 보충교섭 공문을 노조에 보냈다고 합니다. 노조는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사이에 홍준표 시장은 사퇴를 했습니다. 4월 말에 교섭이 다시 시작이 됐는데요. 대구시는 정년 연장 시 해마다 임금을 10%씩 삭감하는 안을 제시를 했고요. 노조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노조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을 했고요. 오는 5일 목요일에 첫 조정 회의가 열립니다. 네, 노조가 이렇게 반발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일단 대구시보다 먼저 시행을 발표한 행안부에서는 이런 진통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노사 협의를 마친 뒤에 운영 규정도 개정을 하고 나서 알렸기 때문인데요. 대구시는 일단 먼저 이렇게 하겠다며 언론에 알리고 협의가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노조는 일방적이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안 그래도 임금이 낮은데 10%씩 삭감을 할 경우 이 정년 연장이 되면 최고 호봉의 절반 수준까지 깎이게 임금을 받게 되는 건데요.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저임금인데 임금 피크제를 빌미로 정년 연장 약속을 뒤집으려는 거 아니냐. 안 되면 말고식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런 비판을 앞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 정년 연장도 논의를 할 수 있잖아요. 그때 공무원 정년 연장에도 임금 피크제를 적용을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대구시는 최저임금 상한선을 정하기 때문에 최저임금에도 못 미칠 것이라는 우려는 우려일 뿐이라면서요. 조정 결과에 따라서 교섭에 응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정년 연장과 그리고 저임금 고령 노동자 문제가 이번 주 한 주에 같은 시기에 뉴스가 나왔는데요. 지자체 최초라고 수식을 하면서 이 대구시가 쏘아올린 정년 연장과 임금 삭감 논란 조정 결과에 좀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런 정책은 삶의 기본적인 틀을 흔드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정책들이 추진될 때는 당사자들 조금 더 얘기를 하고 무르익은 뒤에 추진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네, 마지막 소식 전해주시죠. 네, 마지막 소식은 우리 시민구단 대구FC 소식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1이 이제 시즌 중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대구FC가 부진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K리그1 최하위죠? 네, 그렇습니다. 14라운드 FC 서울을 상대로 한 홈경기에서 진 후에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7일에 홈에서 열렸던 16라운드 전북 현대와의 경기에서는요. 4실점을 하면서 최다
올해 올 시즌 최다 실점을 하면서 0대 4로 크게 졌습니다. 지난해 시즌 초반에 최원건 감독이 사퇴를 했고 중반에 박창현 감독이 선임돼서 팀을 이끌었는데요. 시즌 끝에는 또 승강 플레이오프까지 거치면서 간신히 일부 리그에 생존을 하기도 했습니다. 올 시즌은 개막과 함께 2연승을 했고 이 3경기를 치른 동안 승점 7점을 쌓으면서 1위를 했어요. 정말 기대를 높였는데 그 이후로 연패가 계속됐습니다. 비판이 이어졌고요. 9경기 만에 박창현 감독이 사퇴를 하기도 했습니다. 감독 대행 체제로 운영이 됐지만요. 7경기 동안 단 1승만 올렸습니다. 예, 감독 부재도 문제가 있지만 선수들 부상 영향도 좀 있죠. 네, 최근 경기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일단 우리 주축인 세징야 선수가 부상으로 지금 빠져 있고요. 여기에 뭐 김진혁 선수, 이용래 선수 한 8명 정도가 부상으로 지금 이탈을 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주중에 감독 선임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김병수 감독이 대구로 왔죠? 네, 대구 FC 15대 감독이 된 김병수 감독은요. 영남대 축구부 감독으로 활약을 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강원 FC 감독을 맡기도 했고요. 지난 2023년에는 수원 삼성 감독을 지냈습니다. 그 병수볼이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런 수식이 붙는데 김 감독의 스타일을 지칭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근데 김 감독은 언론과의 만남에서 병수보를 고집하지 않고 이기는 축구를 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습니다. 대학에서 지도자 생활을 하면서 선수 육성 능력을 좀 높이 평가받았던 만큼요. 어린 선수가 많은 대구 FC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가 관건이라는 평가가 많은데요. 오늘 첫 경기에서 보여줄 팀의 모습도 지켜봐야 하겠지만요. 경기가 끝나면 A매치 휴식기가 있거든요. 전력 보강 등으로 잘 정비를 해서 후반에는요. 기쁘게 환호하는 팬들, 시민 팬들의 기대를 잘 충족해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은호 기자 이번 주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